이 문서 체결에 대한 핵심 요지는 결국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군사적 지원을 양국 간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사드가 있어요. 북한이 이 S-400 도입을 희망할 겁니다. 이 S-400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 안보상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열의 6, 7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금년 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실은.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북한 문제와 K 방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기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무기, 그리고 국제정세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북한하면 대남 오물풍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보낸 풍선만 해도 1,6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풍선을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태에 있어서 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이러한 도발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방식 그리고 그 수위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근본 이제 오물풍선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오물풍선을 내려보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군사 대비 태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허점을 좀 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고도의 기만전이나 심리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군사적 원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좀 공조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동 군사 개입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의 견해는 조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날의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기본적으로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 7월 26일 휴전 이후에 그해 10월 1일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한미 동맹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데요. 과거 1961년 이제 북한과 이제 소련 간에도 조소 동맹이 체결된 바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제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 불렸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러시아 체제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유명무실했었던 조소 간의 이러한 동맹 체계가 근본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연대와 공조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 조약의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그 위협을 받았을 때는 군사적 개입에 대한 부분,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 체결에 대한 핵심 요지는 결국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군사적 지원을 양국 간에 합의했다. 그런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결국은 이러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 한반도 위기 상황, 안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우리 정부에게는 다가오는 일은 아니라 봅니다. 지금의 이제 북러 동맹 말고도 사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조중 동맹이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받으면 우린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해요. 자동 참전을 해요. 근데 반대로 북한 영토 내에 어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 군사적 어떤 그런 침해를 당했을 때 북한에도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가 이제는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화인민해방군이 이제 5개 전구로 북부 전구를 두고 있는데
이 북부 전구가 중국 5개 전구 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만에 하나 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군은 북한군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지원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또 상황에 직면한 거죠, 사실은. 근본 북러 간의 협정 체결로 인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년 7, 8월경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데 북한도 근본 동맹 체결을 계기로 북러 군사 훈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시 러시아의 행동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날아오거나 그리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판 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제 S-400이라고 하는 사드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북한이 이 S-400 도입을 희망할 겁니다. 왜? 이 S-400은 스텔스 탐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F-35A나 또는 미국의 F-22 등 스텔스 전투기가 유사시 그 평양 주석공을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사시에 우리나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되는 평양의 주석공을 타격할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을 것이고 우려하고 있을 것인데 이 S-400 미사일과 이러한 러시아제 대공 방어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때 북한을 비롯한 중국으로부터 연일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북한이 이 S-400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 안보상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실 달갑지 않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달가울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발언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 속에 이르고 있고 2022년 2월에는 우러 전쟁이 발생된 이후에 지난해 10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이제 2018년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죠. 그러니까 즉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국 실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많은 이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런 기저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기저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또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정치 이념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가 이념화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북러 간의 군사적 공조와 연대에 대한 강화에 대한 측면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많은 언론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뭐 안보 보좌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대한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69년 유엔 산하에 NPT라고 하는 기구가 발족이 되는데 국제 레짐으로서 이 NPT는 실질적으로 1972년부터 실효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NPT를 가입했죠. 그리고 북한도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고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 국가인데
이 이후에 전 세계에 이런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지금 중요한 기전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핵무장론에 대한 불씨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또는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우리 뭐 NPT 탈퇴해도 되고, 그리고 또 NPT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NPT 조문에는 어떤 심대하고도 위급한 상황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핵무장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으로서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단서 조항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전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도 핵무장하려 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도 핵무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우후죽순으로 여러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인데, 만에 하나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핵전쟁으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지구, 우리 인류가 자멸하고 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감축하고 이러한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국제 레짐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핵무장에 대한 검토를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5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의제를 두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워싱턴 선언의 핵심 의제가 뭐였냐?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러 들지도 않겠다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미국과의 약속이거니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핵무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핵무장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론적인 입장인데, 첫 번째, 무엇보다도 국익에 부합하고 국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핵무장을 한다라는 게 이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NPT를 탈퇴하거나 또는 NPT 가입 이후에 어떤 그런 예외 조항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핵무장을 하려 들 때 미국 정부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해구상을 제공해 주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핵무장하려 들 때 결국은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레짐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에 대한 레짐 자체가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2달 내지 3달 이내에 우리는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미 핵무장을 하지 않겠고 핵무기를 개발하러 들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는 핵무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뭐 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핵 보유에 대한 여지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워싱턴 선언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워싱턴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면 반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핵무장을 직접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런 전술핵 내지는 전략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는요, 그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자동 지원이나 자동 개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군사 동맹에서는 군사적 개입에 있어서 핵 보복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한 단계가 추가가 돼요. 미 국회로부터 미 의회 승인 절차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요식인데 혹자는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공격받았을 때 미국 의회 그 승인을 받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그러면 늦으면 어떡할 거냐 하지만 이미 그 가정에는요, 우린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 공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며칠 차이가 나던가 일주일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결국은 나토 회원국들이 그 적용받는 그러한 군사적 개입이나 핵보복에 대한 조항과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한미 군사동맹에서의 핵보복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동맹에 대한 부분이 그 얼마만큼 더 강화돼 있고 결속이 그리고 얼마만큼 느슨하냐인데 나토에 비해서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한미 군사동맹은 다소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핵보복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할 때 그 나토 가입국들과 동일하게 그 한미 동맹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 내에 그 핵보복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해주거나 그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싱턴을 하면서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국익에 봤을 때 그 워싱턴 선언한 것은 정말 이제 순진한 결과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북러 간의 협정 체결로 인해서 미국의 외교 정가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변화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그러한 동맹이나 연대, 공조가 강화되는 현상 속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패권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조종자 역할에 있어서 어떤 심대한 좀 변화가 생긴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가운데 군사 분계선을 또 침범을 했더라고요. 이게 DMZ 내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뭐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 확률 조금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뭐 이러한 뭐 북한군 작업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사실은. 네, 뭐 수천 명이 동원됐고 이러한 대규모 인력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 또는 유엔군 정전사령부 측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다소 이례적인데 만에 하나 어떤 그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면 지금 현 휴전선 인근에서의 어떤 군사적 마찰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군사 대비 태세나 지금 현 그 휴전선 인근에서의 그러한 어떤 좀 상황들을 북한 입장에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 드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해질 수 있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북한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도발을 할 때는요, 그 도발 이후에 우리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해왔어요.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행태는 항상 그 후속하는 그 도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 뭐 이러한 뭐 전쟁 위기설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던 부분들인데 지금 재부상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과 대만 문제, 그러니까 양안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설들, 그리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뭐 한반도 위기설들 뭐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 과거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2차 한국 전쟁,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인데,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전쟁과 또는 군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순진한 동화 속 이야기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짚어보거든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 상황이 고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약 60에서 70% 열의 6, 7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금년 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뭐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작 이러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됨에 따라서 뭐 결국은 이런 것이 북한이 의도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 대한 억지나 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발발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전쟁 발발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또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런 도발 행태의 이면에 있는 어떤 숨은 속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실 정도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기 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지난 4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탄도미사일은 좀 들어봤는데 이 미사일은 좀 생소해서 이 미사일은 좀 어떤 건가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하이퍼소닉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음속의 그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 그래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그러한 발사체를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에 날아가는 속도는요, 마하 1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미사일들은 마하 2에서 3 정도. 그래서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력의 원칙에 따라서 이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탄도 미사일은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무거운 하부 중량을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력과 그리고 또 사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대신 이에 반해서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이 순항 미사일은 GPS를 통해서 리모트로 원격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표적도 정확히 그 추적을 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탄도 미사일이냐 순항 미사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새로 추가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리켜 이른바 전장에서의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극초음속을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우리가 이제 MD라고 하는데 미슬 디펜스거든요.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닌 미국의 사드나 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이언 빔이라고 해서 이제는 레이저 요격 체계까지 더해서 뭐 이러한 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데, 사드나 아이언 돔이나 아이언 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또한 이 모든 미사일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실어서 보낸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러 전쟁에서도 보면 러시아의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킨잘이라고요.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치르콘이라고 하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해서 배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한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돼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현무 미사일이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 뭐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런데 전력화, 이게 군에서는 이런 전력화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군에 배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이 전력화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인 나라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북한도 이제 전력화 배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는 큰 숙제죠. 오늘날 K방산이 이제 호황기를 넘어서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에 따른 전쟁 특수의 요인이 가장 크다. 타임지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유망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요. 근데 당연히 삼성이 이름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방산 때문에.